북극 항로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꿈의 바닷길로, 또 누군가에게는 인류가 반드시 열어야 할 미래의 황금로로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바라본 현실의 북극은 그 어떤 낭만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잔혹한 바다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얼음바람이 뼈를 갈아놓고 10m 높이의 빙벽이 수평선을 막아 세우고 몇 초 만에 시야 전체를 집어삼키는 해무가 방향 감각을 앗아갑니다. 거기에 거대한 판빙은 강철 선체마저 우그러뜨리며 모든 도전자를 집어삼켰습니다. 유럽의 모든 해운사가 포기한 길, 극지 기술을 자부하는 러시아조차 상업 운항을 포기한 항로. 국제해운 업계에서 이 길을 두고 절대 불가능한 항로라 부르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설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관측 위성이 숨을 고르듯 북극 상공을 비출 때 단 한 나라의 선박만이 얼음길을 밀어내며 북극을 가로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깃발에 새겨진 붉고 푸른 곡선은 우리가 늘 멀리서만 보아오던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코리안 골든 루트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이 북극 외교사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지 잠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극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떠올리겠지만 제게 북극은 오랫동안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 노르웨이 외교부에서 대양과 극지 정책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발바르드, 트롬스에, 그리고 여러 연구 기지들을 오가며 극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람 중 하나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이 얼음길을 열던 그날 이후로 제가 쌓아올린 확신의 절반은 무너졌습니다. 북극 항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난폭한 바다 위에 놓인 길입니다. 겉으로 보면 스웨즈 운하보다 7,000km나 짧고 연료비도 십수만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탄소 배출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완벽한 항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하 40도를 견뎌야 하고 10m 높이의 빙하에 매 순간 선체가 비명을 지르며 해무가 시야를 삼키면 항해는 곧장 생존 전투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판빙은 경험 많은 선장에게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강철로 만든 배가 종이장처럼 부서지고 조그만 균열 하나가 순식간에 치명적 파국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저는 한때 독일 해운사의 책임자였던 한스 밀러와 만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발끝이 보일 정도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절대 가지 마시오. 우리 배는 사흘 만에 반파됐고 빙하비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오. 평생 바다를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프랑스 최대 해운 그룹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북극은 그들의 앞마당과도 같지만 그들조차 상업 운항을 접어버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연구소의 한 소장은 제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은 기다려야 해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요. 저 역시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상업화의 현실적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의 600쪽짜리 분석 보고서를 썼고 그 보고서는 국제 해운계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회람되었습니다. 런던 해운거래소에서는 북극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로이드 보험사의 한 간부는 제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북극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헬기는 날씨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고 구조선은 도착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승무원들은 모두 얼어 죽을 겁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캐나다 북부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얼음에 갇혔을 때 구조에만 무려 2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극은 아직 인간이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바다였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그 얼음길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은 것은 어느 여름 아침 런던 해운거래소 카페에서였습니다. 북극 항로에 도전하는 나라가 생겼다는데 어디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러시아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고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은 곧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자본으로 밀어붙일 수 있으니 가능할 거라는 말도 들렸지만 그 이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술력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세 부정되었고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런 무모한 결정을 했느냐는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그러다 불쑥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북극에서 8,000km나 떨어진 나라가 왜 이 항로를 택했는지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귀를 기울였고 함부르크에서 온 해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잘 만드는 것과 얼음벽을 뚫고 나가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해운 전문지 기자는 사흘도 못 버티고 첫 빙하 앞에서 도망갈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곧 한국 배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내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었고 하루도 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나절이면 철수 발표가 나올 거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는 실제로 한국 해운주를 공매도했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북극 항해는 전혀 다른 문제라 저도 회의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슬로에 있는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외교부에서 북극 정책을 맡은 리처드 헤일이 맞느냐고 확인하더니 한국에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극 항로 상업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찾느냐고 묻자 그들은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한국 측은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성을 걸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이 어떤 근거로 이 위험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궁금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사이 한국의 극지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아라오노라는 세빙 연구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남극과 북극은 다르지만 이 나라가 극지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산행 항공편을 예약했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작은 나라가 어떻게 북극을 꿈꾸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픽업 나온 기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 해운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기술은 독일과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허풍처럼 들리지 않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곳은 해운대 근처에 서 있는 30층짜리 해운공사 본사 건물이었고 한국이 왜 북극을 향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완전히 붙잡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3개의 항로 지도 중 북극 항로만이 굵은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마치 이미 뚫린 길처럼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 하나가 한국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어 25층 회의실로 올라갔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벽면 가득 빽빽하게 붙어있는 북극 자료들, 기상 데이터와 해류 분석, 빙하 이동 패턴, 계절별 수온 변화표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20년 동안 모아온 자료보다 훨씬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느냐고 묻자 박철호 선장은 오래전부터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와 함께 항해사 1명, 기관사 3명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들뜸보다 차분하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제국의 항해사들을 보듯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선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항로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적 효과, 시간 단축, 비용 절약을 떠올리며 대답했지만 김동현 1등 항해사는 환경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익보다 더 큰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극 바다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기에 누군가는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관장 이상철 씨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 중에도 단 한 척의 배로 피난민을 실어 나르며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정말 참여해야 할지, 실패하면 제 경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텐데 그럼에도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해운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산항 오부도에서 처음 본 배는 스테나 폴라리스였습니다. 전장 200m, 폭 32m의 거대한 선체가 장엄하게 서 있었고 단번에 범상치 않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중 강판 구조와 특수 내빙 코팅, 극지용 추진 시스템까지 갖춘 선수 부부는 빙하를 깨뜨리도록 별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냐고 묻자 3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북극 항로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내를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신식 위성 항법 장비와 이중 배합 시스템, 극지 전용 통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이 정도 준비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출항 전날 밤 저는 솔직히 짐을 싸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표정을 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고 우리가 이 길을 열겠다는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우리는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 코리안 골든 루트 개척을 위해 출항합니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시범 항해가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 될 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한국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출항 엿새째 새벽이었습니다. 리처드 차관님 일어나십시오라는 김동현 1등 항해사의 두드림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예보가 완전히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조타실로 향했고 기상 레이더에 나타난 거대한 저기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보에는 없던 강력한 바람대가 우리 쪽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속이 25m 이상 예상된다는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극에서 그 정도 바람은 파도가 15m까지 치며 배를 뒤흔드는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박철호 선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거나 폭풍을 뚫고 계속 가거나. 저는 상식적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 이상철 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 올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북극 항해 시즌은 짧고 한번 놓치면 다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김동현 항해사도 이 배는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되었고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장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한국 본사에서 즉시 회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장은 놀랍게도 계속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명령을 거부하느냐고 묻자 그는 선장으로서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묻자 한국이 다시는 도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항해는 단순한 운항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는 말에 다른 선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모두 선장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장이 계속 간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우리는 폭풍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오고 파도는 5m, 8m, 12m로 치솟으며 배를 장난감처럼 흔들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부여잡고 메스꺼움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김동현 항해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냐는 제 질문에 그는 한국의 거친 바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흔하다며 북극의 이 정도는 오히려 태풍보다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 순간에도 파도는 조타실 유리창까지 덮쳤고 시야는 거대한 물기둥에 가려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소리치자 한국 선원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기관실 상황을 물었고 냉각수 파이프에 균열이 생겼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북극 폭풍 속에서 엔진이 멈추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셈이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폭풍이 멈춰야만 시도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고 절망적인 공기가 조타실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기관장이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갑판을 가로질러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배는 파도에 밀려 기울 때마다 마치 45도 각도로 넘어갈 듯 흔들렸고 저는 그가 무사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무전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았고 조타실의 사람들은 서로 말을 잃은 채 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라는 외침이 기관실에서 터져나왔고 선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악조건에서 고쳤냐고 물었고 그는 20해 동안 겪은 경험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름범벅이 된 얼굴로 올라온 그는 이런 상황은 진도 앞바다에서도 겪어봤다며 한국 바다가 얼마나 거센지 설명했습니다. 조류가 복잡하고 날씨 변화가 심해 거기서 단련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선원들이 왜 이토록 침착한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항로 관제소에서 무전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폭풍을 통과했느냐는 물음이었고 김동현 1등 항해사는 평소처럼 항해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관제사는 믿기 어렵다며 다른 배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만 계속 간 것인지 물었고 선장은 그렇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낸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해운 뉴스에는 한국 화물선의 북극 폭풍 단독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선박이 모두 대피했는데 한국만 항해를 지속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기사 제목만 읽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요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반응도 있었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갑판에 나가 북극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호 선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땠느냐고 묻기에 솔직히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도 무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갔느냐고 묻자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 실수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개척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콜럼버스나 마젤란처럼 후손들에게 남을 항해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항해가 단순한 경제적 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장은 제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어떻게요라고 묻는 선장의 말에 저는 한국이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선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북극은 지금부터라는 그의 말 끝에 수평선 너머로 희끗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얼음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고 저는 저게 정말 통과 가능한 곳인지 물었습니다. 해봐야 안다는 선장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카라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항 7일째 새벽 5시 갑자기 배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고 저는 창밖을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도를 일으키던 바다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타실 온도계를 보니 영하 35도였고 김동현 1등 항해사가 판빙이라고 말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다 전체가 통째로 얼어붙어 두께가 몇 미터까지도 늘어나는 현상이었고 이런 얼음에 갇히면 세빙선도 무력해진다고 했습니다. 얼음 두께를 묻자 이상철 기관장은 최소 3미터는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얼음 앞에서라면 일반 배는 즉시 후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풍속이 갑자기 치솟아 15미터, 18미터까지 올라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20미터도 안 되었고 조타실 유리창은 눈과 얼음으로 순식간에 덮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외쳤지만 와이퍼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멈추는 것이 상식이지만 박철호 선장은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음에 갇히는 순간 상황이 더 나빠진다며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판단이라 생각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관제소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고 카라의 일대에서 급속 결빙이 발생해 모든 선박이 즉시 대피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미 도망가고 있었고 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동현 항해사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는 빙하들이 밀려오고 있었고 뒤쪽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앞을 뚫고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한국 선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져 야간 당직을 2배로 늘린 뒤 항해사들은 레이더를 감시하고 기관사들은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배는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갑판, 난간, 굴뚝까지 얼어붙기 시작해 무게가 걱정될 정도였지만 선원들은 몇 시간마다 밖으로 나가 얼음을 직접 깨냈습니다. 영하 40도의 바람 속에서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한 선원은 괜찮다며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명태 잡으러 베링해까지 나갔던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이미 이런 혹독한 바다를 겪어왔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얼음 터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는 10m 높이의 얼음 절벽이 솟아있고 가운데에는 겨우 한 척의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수로가 나 있었습니다. 저걸 실제로 통과해야 하느냐고 묻자 선장은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 위도 발 아래도 얼음뿐인 공간에서 터널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16km 유지라는 선장의 지시가 날아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했지만 천천히 가면 터널이 닫히니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가 얼음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끼익 소리가 양옆에서 들렸습니다. 얼음이 선체를 긁는 소리였고 어느 순간에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쩍 하고 들려 터널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치솟았습니다. 괜찮느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김동현 항해사는 아직 여유 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 위에 쌓인 수십 톤의 얼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분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느껴지는 오랜 긴장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5분이 지나자 터널의 끝이 보였고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지나온 얼음 터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 몇 분만 늦었어도 우리는 얼음에 갇혀 파국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관제소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 정말 터널을 통과했느냐는 급한 무전이 들어왔고 우리는 통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지역은 통과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말에 저도 놀라 한국이 불가능을 해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그런 셈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BBC는 한국 선박이 북극데스 터널을 돌파했다며 전문가들의 기적 같은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회빙 능력을 극찬했고 독일 해운 전문지는 이제야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북극연구소 소장은 30년 동안 북극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한국인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해운신문은 한국 기술력이 이미 자신들을 넘어섰다고 인정했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식 방법론이 북극을 정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마침내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갑판에서 오로라를 바라보다 이 항해가 단순한 운항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박철호 선장이 다가와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저 앞이 베링 해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얼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원들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처음에는 반대만 하던 제가 많이 변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 북극에 대한 제 상식, 그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항로를 여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항 열흘째 세계는 한국을 두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해운거래소에서는 이를 둘러싼 경론이 벌어졌고 BBC는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정말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독일 해운협회 회장의 발언도 동양인이 그런 기술력을 가질 리 없다는 프랑스 전문가의 회의론도 들렸습니다. 러시아의 비밀 지원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반대 의견도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양연구소의 한 박사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관제소 기록을 보면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내고 있다는 뜻이었죠. 스웨덴 북극연구센터 소장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이미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요청되었고 조타실 대형 모니터에 임원진들이 등장했습니다. 표정들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선장님,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해운 본부장의 말은 신중했습니다. 언론은 기적이라 하지만 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기술 이사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억짜리 배 한 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선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임원진은 무리하지 말라며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했지만 선장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장 직무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와 현장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었죠. 바로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동현 1등 항해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말이죠. 항해가 아니냐는 대답에 그는 한국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으며 한국이 정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인지 증명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철 기관장도 아들의 전화를 언급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가 북극에 가신 분이냐며 자랑해준다며 지금 돌아가면 그 아이들에게 뭐라 설명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긴 정적 끝에 사장이 마침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해보되 안전만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조타실 분위기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갑자기 후하는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려니 했지만 점점 커지며 다른 종류의 울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인지 묻자 김동현 항해사는 쌍안경을 들고 바다코끼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바다코끼리 무리가 빙하 위에 올라와 있었고 개체 하나가 몸길이 3m나 됐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우리 항로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회하려면 하루 이상 지연될 상황이었고 연료를 고려하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선장은 천천히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 소음을 낮추고 바다코끼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몇몇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선원들은 침착했습니다. 누구도 갑판에 나가지 않았고 엔진 출력도 최소로 유지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무리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곧 닥쳤습니다. 배의 항법 장비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GPS 신호는 끊어졌다가 연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레이더도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묻자 기관장은 북극 지역 특유의 자기장 이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밀 장비가 언제든 오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북극 바다에서 항법 장비 없이 항해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동현 1등 항해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항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시대의 별자리로 방향을 잡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북극성을 찾아 배의 방향을 조정했고 나침반과 대조의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할아버지가 6.25 때 작은 목선으로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피난민을 실어 나르며 별만 보고도 정확히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바다 감각이 몸에 새겨진 어떤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높이 50m가 넘는 빙하 산맥이 이어져 있었고 마치 희고 거대한 만리장성 같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통과하느냐고 묻자 선장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길을 찾았습니다. 빙하들 사이로 겨우 폭 30m 정도의 좁은 수로가 나 있었고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음 미로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솟은 얼음벽은 협곡 같았고 어디선가는 얼음이 갈라지는 쩍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얼음 조각이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고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원들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조타로 배를 밀고 나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빙하 미로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관제소에서 놀라운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그 구간은 러시아도 통과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나갔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처음이냐고 묻자 선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북극에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북극을 정복하고 있다며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썼고, 독일 해운 전문지는 이제야 한국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한국식 해법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판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항해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었고,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해낼 것이다. 아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박철호 선장이 갑판에 나와 많이 변했다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만 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믿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장은 그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이 항로를 성공시키는 것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얼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그것도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항 열나흘째,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단 3시간 만에 내려갔습니다. 일반 배라면 모든 시스템이 얼어붙을 온도였고, 엔진 냉각수와 유압 시스템, 전자장비가 모두 멈출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나 폴라리스는 달랐습니다. 조타실 온도계가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모든 장비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에서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상철 기관장은 한국 조선업 70년의 노하우라고 하며 이중 강판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바깥쪽은 특수 내빈강으로 만들어 빙하 충격을 흡수하고 안쪽은 두꺼운 단열층으로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증기열 처리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해 선체 표면에 얼음이 붙는 것을 실시간으로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갑판과 장비들은 얼음으로 뒤덮이고 있었지만 배 표면만은 마치 보호막이라도 씌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설계, 삼성중공업의 엔진 기술, 대우조선의 특수 코팅까지 한국조선 빅3의 기술이 모두 이 한 척에 집약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철 기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엔진은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극지 전용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배 하나에 한국의 기술력 전체가 응축돼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동현 1등 항해사의 조타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8시 거대한 얼음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800m, 높이 25m의 천연 얼음 터널이었고 빙하 밀도는 90%에 달하는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는 제 질문에 선장은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터널을 피하고 우회하지만 너무 위험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김동현 항해사는 레이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더니 터널 구조가 안정적이며 통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감탄스러웠습니다. 30해 동안 한국 바다에서 단련된 감각이라며 물의 흐름과 얼음의 패턴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읽힌다고 했습니다. 부산 앞바다 암초지대를 지날 때도 그는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음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끼익거리는 소리가 선체 양쪽에서 울렸고 강철과 얼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배는 흔들림 하나 없이 마치 레일을 타고 가는 기차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동현 항해사는 수동조타와 위성 추적을 완벽하게 결합시키고 있었습니다. GPS로 위치를 잡고 레이더로 장애물을 확인하며 무엇보다 그의 직감이 조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좌연 2도, 좌연 2도, 우연 1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터널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러시아 관제소에서 놀라운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 정말 터널을 통과했느냐는 질문이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돌파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교한 항해가 가능한지 관제사의 목소리에는 경의가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러시아 항로 관제소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스테나 폴라리스가 현재까지 북극 항로 최고 수준의 항해를 기록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러시아가 한국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측소 SNS에 올라온 반응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항해 기술을 우리도 배울 수 있냐는 질문,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궁금하다는 글, 한국 선원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문가들까지 있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연구소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북극을 연구했지만 이런 항해는 처음 본다며 이건 실수도 행운도 아니라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계 언론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BBC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북극항해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NN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고 회의에서 감탄으로 바뀌었다는 자막을 내걸었습니다. 독일의 해운 전문지는 한면 전체를 사용해 한국이 북극을 정복하고 있다는 큰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번 항로가 실제로 열리고 있다면 선두는 분명 한국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영국의 경제지에서는 한국이 북극 항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운 강국들마저 한국의 방식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문은 더 감정적인 언어로 이것은 단순한 시범 항해가 아니라 해운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지는 투자 관점에서 한국의 항로 개척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북극 항로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동맥이 되고 있으며 한국 해운주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아시아 해운업계의 새로운 주도국이 등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영통신사도 한국의 도전이 동북아 전체의 자긍심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코리안 골든 루트라는 표현이 국제 공식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공식 문서에서 한국식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해운위원회에서도 한국식 항해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배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과 책임감, 그리고 강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시범 운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김동현 1등 항해사는 밤늦게까지 항해 일지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 모든 기록이 앞으로 한국 해운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산이라뇨 하고 되묻자 그는 10년, 20년 후 한국 선원들이 다시 북극에 올 때마다 이 기록을 참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든 이 경험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넘어 한국 해운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 경험을 교과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해양 관련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북극항해학 같은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철호 선장은 더 큰 그림을 말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끝나면 한국 북극항해 연구센터를 만들고 부산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철 기관장은 배의 설계도와 운항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기밀 아니냐는 제 걱정에 그는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조선업체들이 이를 따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는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더 멀리 앞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항해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북극을 연구해왔지만 머릿속으로만 알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 배는 그들의 기술이 집약된 걸작이다. 스테나 폴라리스에는 70년 조선업의 역사,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과 첨단 소재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선원들의 뛰어난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때문이 아니라 항해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아닌데 왜 나와 계시냐고 묻자 이 항해는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일 겁니다. 젊은 선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모든 걸 눈에 담고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선원은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며 아버지가 세계 최초로 북극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에게 이 항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평생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정말 완벽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42도의 극한 추위에도 빙하 밀도 90%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정확한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배는 얼음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리 그려진 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얼음 위를 걷듯 우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배와 이 선원들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러시아도 인정했고 세계 모든 언론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회의론자마저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저편에는 또 다른 거대한 빙하지대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그것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항 16째 날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심상치 않은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 두 번째 세빙선의 도착이 지연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관제사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철호 선장이 얼마나 지연되느냐고 묻자 최소 1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세빙선은 앞길을 열어주는 배이기에 없으면 카라에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북극 항해에는 정해진 골든 타임이 있고 그 시간을 놓치면 얼음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오늘 밤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관제사의 말은 사실상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소식은 더 끔찍했습니다. 카라의 초입에서 대규모 얼음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빙하들이 우리 항로 쪽으로 떠내려오고 있으며 속도는 시속 3km. 앞에는 길이 막히고 뒤에서는 얼음이 밀려오는 완벽한 샌드위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박철호 선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선장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배의 전력 시스템이 갑자기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기관장은 내빙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내빙 전력은 극지 항해의 생명줄로 선체 가열, 엔진 보온, 항법 장비까지 모두 이 전력으로 유지됩니다. 냉각 순환기가 오작동했고 화물 보호용 열선도 고장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화물이 얼어 무게 중심이 변하면 배는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배라면 즉시 철수 명령이 떨어졌을 상황이지만 한국 선원들은 달랐습니다. 선장은 즉시 긴급 대응 매뉴얼을 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극한 상황을 대비해 3년간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상철 기관장은 바로 기계실로 내려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배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항해사는 갑판으로 올라가 얼음 위에서 항해 장비를 수동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고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극한 추위 때문에 무전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수신호로 소통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선원 2명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모두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아무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던 선원들이 다시 작업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멈춰있던 모든 시스템이 다시 정상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했느냐고 물었고 이상철 기관장은 한국인의 손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과 얼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온갖 고장을 고쳐왔고 이런 극한 상황도 여러 번 겪어봤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타실 대형 모니터에는 임원진들이 등장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운 본부장은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세빙선도 오지 않고 장비까지 고장난 상태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이사 역시 보험도 안 되고 선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마지막으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지만 박철호 선장은 단호하게 계속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원들이 하나둘 조타실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동현 1등 항해사가 먼저 입을 열어 자신들은 모두 선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위험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철 기관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아들이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가 세계 최초로 북극을 여는 분이라고 자랑했다며 지금 포기하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젊은 선원도 625 전쟁 때도 한국 선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민을 실어 나르지 않았느냐며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 속 임원들의 표정이 흔들렸고 길고 긴 침묵 끝에 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으니 끝까지 해보라. 다만 안전만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타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층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러시아 관제소에서 긴급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카라 해역의 얼음 흐름에 변화가 생기며 빙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수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 묻자 약 6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6시간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러시아 관제사는 세빙선 없이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철호 선장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끼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빙선 없이 직접 돌파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그런 상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으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성공하면 북극 항로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8시 반 우리는 드디어 얼음수로에 도달했습니다. 얼음 절벽 사이로 좁은 물길이 이어져 있었고 폭은 겨우 50m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길로 들어갈 것이냐고 묻자 선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음 협곡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는 20m 높이의 얼음벽이 계속해서 솟아 있었고 마치 얼음으로 만든 거대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수로가 다시 닫히는 것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동현 1등 항해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카라 해역 초입을 완전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 순간 러시아 관제소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 정말 해냈다는 소리였습니다. 세빙선도 없이 어떻게 그 구간을 돌파했느냐며 관제사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불가능을 또다시 현실로 만든 한국, 세빙선 없는 북극 돌파라는 세계 최초 기록, 한국식 돌파 방식이라는 제목이 이어졌습니다. 댓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북극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묻자 박철호 선장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철수해야 한다고 했고 그 판단이 틀렸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항로를 성공시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배가 부서질 위기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전 세계 항로 지도에서 한국이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항 18째 날 마지막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링 해협이었습니다. 새벽 8시 수평선 너머로 30m가 넘는 빙하들이 벽처럼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베링 해협이냐고 묻자 김동현 항해사는 북극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며 유빙 농도가 가장 높고 해협 폭이 좁으며 날씨 변화도 가장 심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쪽으로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해안이 좁혀오는 지형은 마치 거대한 얼음 집게가 우리를 짓누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는 5m도 되지 않았습니다.
짙은 해무가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구간은 국제기준상 민간 선박의 진입이 금지된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묻자 선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18날 동안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베링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빙하가 서 있었고 항로폭은 겨우 100m 정도였습니다. 조금만 조타를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시간이 지나자 믿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해무가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동현 항해사는 놀란 목소리로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커튼을 젖히듯 안개가 흔들리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뒤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고 출항 이후 18일 만에 처음 보는 맑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빙하들 사이에 완벽한 수로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선장은 자연이 우리를 돕는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 관제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빙하의 틈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이 통과할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80km를 돌파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속 전진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배는 속도를 높이며 얼음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얼음벽이 스쳐 지나갔고 정말 아슬아슬한 속도전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베링 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것입니다. 해냈다. 조타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북극의 4개 해역을 모두 완주했다는 사실을요. 총 13,000km. 기존 수에즈 경로보다 무려 7,000km가 짧은 항로였습니다. 연료비 20만 달러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40% 감소. 그동안 종이에만 존재하던 모든 계산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실현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BBC는 긴급 속보로 한국이 북극을 완주했다고 알렸고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 항로 개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CNN도 한국이 북극 항로를 완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이 북극을 정복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문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 부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이 해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동북아 해운업계의 새로운 리더가 한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코리안 골든 루트라는 명칭이 세계 곳곳에서 정식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한국이 개척한 북극 항로를 공식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해운위원회 역시 한국식 항해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해운사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 일본의 대형 선사들, 독일과 덴마크의 글로벌 기업들까지 모두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며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보다 먼저 이 길을 열었는지 의문과 존경이 뒤섞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입항을 30분 앞두고 선원들이 모두 조타실에 모였습니다. 19일 동안 함께 싸운 사람들이었죠. 박철호 선장은 벽에 붙은 항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부산에서 베링 해협까지 굵게 그어진 붉은 선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선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동현 1등 항해사는 평생 잊지 못할 항해였다고 말했고 이상철 기관장은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젊은 선원은 아버지가 세계 최초로 북극을 연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항해의 증인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책과 논문으로만 이해했던 북극 항로를 실제로 달렸고 그 첫 성공의 순간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박철호 선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19일 동안 이들과 함께하며 저도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입항식이 열렸습니다. 부산항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고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을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가 부산항에 들어서는 순간 포효하는 듯한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항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작은 나라라도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서 박철호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 항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리안 골든 루트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한국 선박이 이 길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항해로 한국은 북극 항로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해운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불가능하다 믿었던 일이 한국에 의해 현실이 된 순간을요. 그 항해는 더 이상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향해 외친 선언이었죠. 우리가 북극의 새로운 주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 길을 코리안 골든 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날 동안의 기적이 영원한 이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항해가 끝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런던 사무실로 돌아온 뒤부터 매일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한국 모델에 대해 자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독일 해운업계, 영국 물류회사, 북유럽의 연구기관들까지 모두 한국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6달 전만 해도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요청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유럽-아시아 최단 연결 항로를 코리안 골든 루트로 공식 지정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이름을 딴 항로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니요. 게다가 이 항로가 물류, 에너지 수송, 탄소 감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 전략의 기준점이 한국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연구소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북극항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센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형 내빙선 기술을 함께 개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고 극지 기술을 자랑하던 나라가 한국에게 협력을 청한 것입니다. 핀란드 아케르 조선소는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합작회사를 만들고 싶다. 한국의 극지선 기술을 배우고 싶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왔습니다.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극지항해학과가 신설된 것입니다. 박철호 선장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코리안 골든 루트 항해를 그대로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경험을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성공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까지 나왔습니다. 극지항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영국, 일본, 러시아까지 모두 한국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름도 한국형 항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내빙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식 극지선을 표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형 극지선이 새로운 국제 기준이 된 것입니다. 6달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역사적인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국제 북극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등 북극권 주요 국가들이 모두 서울로 모였습니다. 한국이 북극의 중심 국가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모델, 북극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식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폐막식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문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리안 골든 루트를 21세기 북극 개발의 모델로 삼는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북극 항해의 기준으로 한국 기술을 채택한다. 세계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22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일을 한국이 직접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청중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분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제가 한국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요즘 제 강연 제목은 항상 같습니다. 한국의 기적, 어떻게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나?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제목의 강연장은 항상 만석입니다. 지난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길이 왜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고 저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떠올렸던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배 안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극 항로를 말로만 떠들 때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선원들을 훈련시키고 무한 반복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폭풍이 와도 장비가 고장 나도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 항로를 지나는 모든 배들이 한국이 만든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현실이었죠. 어제는 더욱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테나 폴라리스가 두 번째 북극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8일이 아니라 단 15일 만에 완주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더 효율적인 항해가 가능해진 것이었고 이번 항해에는 10개국에서 온 관찰자들이 동승해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선장이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원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그 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세계가 의심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리안 골든 루트 연간 1000만 톤 화물 수송 달성. 이 항로가 벌써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많은 화물들이 이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은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길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동맥이 되고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항로를 연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어제 런던 해운거래소에서 만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쓴 그 보고서 기억하나? 북극 항로의 현실적 불가능성이라는 보고서 말이야. 물론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 보고서였죠. 동료는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 솔직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20년 연구가 한국에 의해 뒤집힌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그저 한 항해의 자문자였을 뿐이라고 늘 말하지만 그 항해는 제 생각도, 제 직업도, 제 인생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세계 해운업의 새로운 기준 국가로 소개하고 있고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제2의 극지 항로 개척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극 항로입니다. 세계는 또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라면 또 해낼 것이라고. 왜냐하면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9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의 모든 순간 영하 40도의 추위, 거대한 빙하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던 한국 선원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이 만든 길은 이제 세계가 따르는 길이 되었고 코리안 골든 루트라는 이름 또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북극의 얼음을 녹였고 세계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이미 세계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일 동안 함께했고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본 증인이기에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